네, 진짜 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두 사람의 행보에 국내외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한국 여기저기를 좀 다니시면서 그 사람의 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금 와 계시죠? 내 나이 문제 없다. 내 체력 문제 좋다. 없다. 뭐 미국의 대선 후보 다 70대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대선 출마 의사를 강력히 좀 시사를 했고. 네. 또 한 분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예, 엊그저께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히로시마를 5월 27일, 그러니까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해외 나가 계신데 관심 별로 없으신가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묻히고 계세요. 아마 굉장히 좀 많이 삐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멀리 아프리카 가 계시잖아. 예, 아프리카 가셨다가 또 프랑스 가시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전파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을 하고 오셨는데, 이 반기문 총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 행보에 지금 가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두 분은 아무래도 좀 정치인이니까, 오바마가 히로시마 가는 것보다는 반기문 총장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김종대 당선인은 그 반기문 총장과 청와대에서 한 2년 정도? 그렇죠. 같이 근무하셨죠. 예, 제가 국방보좌관실에 있었고, 그때 반기문 총장은 외교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거리도 가까웠고, 모든 일을 같이 했죠. 회식도 같이 했고. 절친이셨나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업무 실적이 제가 좋았어요. 그 청와대 있을 때인데, 청와대는 이렇게 그 연공 서열을 다 무시하고 그 시스템만 갖고 올린 그 업무 실적만 갖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가지고 이제 포상금도 두둑이 받았는데, 그때 제일 축하한 사람이 외교보좌관 반기문. 뭐 축하하고 역시 뭐 김 과장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외교국방 통틀어 제가 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술 한잔. 정치인 되시더니 은근히 깔때기가 되셨어. 깔때기. 벌써 이게 뭐 문재인 뭐야? 방금 우리 누구 얘기했죠? 이름도 헷갈리고. 반기문보다 내가 낫다, 이 지금. 근데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어제 이제 제가 몸담은 정의당 전 대표가 천호선 대표가 부친상을 당해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오셨어요. 또 우리 당의 뭐 유시민 전 장관부터 해서 또 또 민주당의 의원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회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국일보 기자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오늘 이런 데 와 있는데 이러니까 몰랐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 상가집을 떠났는데 잠시 후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하는데 그 취재 내용이 여기서 반기문에 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나는 또 문재인 대표 요즘 거치와 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기문 총장 얘기 안 나왔냐 이게. 이거 취재하러 왔더라고 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혹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그 얘기 좀 들려달라. 그거 취재하려고 이렇게 그때 실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뭐가 어마어마한 권력의 이동의 예감이 저 사람 하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정치에 뿌려지고 있구나. 대단하구나. 나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한번 촉을 세워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오고 싶은 의지가 있겠죠. 사람이 다 저 정도 꿈을 이뤘는데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왜 없겠어요. 저희도 뭐 솔직히 초선 의원만 해봐도 내가 나중에 나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다 갔는데 지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제가 출마합니다. 그런 생각은 다 갖게 되죠. 근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니 나도 국내에서도 한번 이름을 알려보고 싶다. 기회만 된다면 이런 생각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즘 뭐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하니까 한 세력을 안고 내가 창당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안에서 힘을 받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여러 후보,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청와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후보니까 청와대의 힘을 얻고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하는 생각을 갖겠죠. 충청권에 대한 대망론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점수가 낮고요. 네. 다만 나와주면 네. 우리로서는 훨씬 더 유리해지겠다. 나와주시라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갈 게 뭐냐면 네. 자 2006년에 이제 부산에서 아페크 회의가 열립니다. 각국의 네. 지도자들이 다 모였죠. 에이펙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거를 개최한 목적이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온 정상들을 매일 저녁에 접촉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탁한 건 유엔 사무총장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도 그때 가장 중요한 외교의 초점이 이 문제였습니다. 조지 네. 부시하고 네. 유엔 사무총장과 해달라는 거.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총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건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들인 노력은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오늘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돼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띄우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게 이 점인데 네. 완전히 노무현 퀴즈였고 그걸로 해서 우리 한국 외교의 어떤 육자회담이라든가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이후에 빛나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국가의 격을 높이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보고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어디 온데간데가 없고 민주당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새누리당 친박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네. 이걸로 띄우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로서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기름장어의 몸짓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왜요? 참여정부에서 장관하고 이랬었던 분들도 새누리당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다 이번에 당선되고 그러는데요. 특히 그렇지. 외교안보 라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죠. 대부분 다. 외교부 장관도 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인데. 김관진도 그렇고 네네. 많죠. 네. 김장수. 네. 우리가 언제 좀 출마가 확실해진다고 좀 판단이 되면, 네. 그리고 임기 끝날 때쯤 해서 정말 유엔 사무총장, 우리가 그 진짜 안보에서 또 외교 문제, 국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니까 한번 냉정하게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그건 제가 선수죠. 예. 저야 2년을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예. 다 봤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제 미국에 아는 지인이 연락에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나중에 받아가지고. 요즘 기사들도 하나하나 나오던데요. 외신에서 네. 평가들도 나오고. 그 미국의 그 지인은 수십 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만 파고 있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받게 되면. 그리고 원래 출마 자격이 없대. 유엔 결의안 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게 이미디어틀리.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미디어틀리가 보통은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시한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또 4년 후에 대통령이 되셨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기문 총장은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겠죠. 네. 1년도 긴 시간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좀 이제 얘기의 초점을 오바마로 좀 넘어가서 이게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어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좀 이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좀 어떻게? 자, 베트남에서 이제 히로시마로 아까 얘기를 베트남부터 했는데 저는 베트남의 무기를 미국이 앞으로 판다는 거. 네. 사실은 우리 기업도 가 있어요. 그거 이미 눈치채고 벌써 그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쟁은 베트남 전쟁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 적대 국가에 이제 무기를 이제 판다는 걸 보고서 사실 격세지감이랄까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한편의 감정이라면 또 하나는 미국이 급하긴 급하구나. 네. 이제 베트남에 무기를 파는 목적은 베트남 자체보다는 역시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견제 의지가 무기 수출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하구나.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이어서 여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물론 사과는 안 한대요. 사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전쟁 행위였고 승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상당한 아픔을 공유하는 어떤 네. 코스프레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일 동맹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정서 내지는 체질을 한 단계 올려가 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제가 보기엔 중국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특히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의지가 너무나 급박하고 숨이 가쁜 듯한데 네. 이제 내년에 혹시 또 다시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들이 MD나 사드 문제로서 불거지면 네.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지 않고 이 국제 정세 변화를 우리도 관찰을 게을리한다면은 또 외톨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고 정말 뜻밖의 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일들인데 이게.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1970년대 이제 미국이랑 한번 전쟁을 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이제 중국하고 또 한판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중국이 베트남을 그 침공했을 때가 소련이 베트남에 이제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이제 베트남과 소련이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예방 전쟁으로서 이제 중국이 침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난 부분은 오바마가 가기 전에 그래서 베트남 국방부 장관하고 중국 국방부 장관이 먼저 만나가지고 군사 협력을 다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른바 이제 베트남을 둘러싼 그레이트 게임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히로시마 방문권 관련해서 초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좀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이제 아베 신조 정권이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가해자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론들이 많이 좀 반대를 했었는데 가기로 정해지니까 대다수 언론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 한국인 피폭자 위령비에도 오바마가 가서 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젠가요? 주목할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진보수를 떠나서 또 이제 한국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이 히로시마 방문의 민감성을 알 거라고 우리가 좀 최소한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한테 거기 가면은 한국인도 거기서 이제 4만 명이 피폭을 당했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만큼 한국인 피폭자에도 좀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제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청을 안 하시고 아프리카로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 정말 이 정부가 가장 기본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미 작년에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그렇죠. 뭐 역사 문제에서 다 나왔던 그 태도이고 이게 이번이라고 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적어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는 완전히 패배를 자인한 굴욕 협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히로시마 이번 방문권에 끼어들 틈이 없는데 본인이 사실 뭔 말을 하겠어요. 끼어들 틈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사과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군인들끼리의 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뭐 사과할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원폭 투하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피해는 군인들보다는 사실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더 컸고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고 그 2세, 3세들까지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건 사과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그렇죠. 전쟁과는 별도로 넘어선 행위니까 하는 것이니까 더 큰 진짜 지도자라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겠죠. 근데 가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뭐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들이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다른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쇼로서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사과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핵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걸로 사실은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 아닙니까? 취임 초기에. 선불로 받았죠. 근데 떼먹었어. 근데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서도 이번에 나가사키는 제외되고 히로시마를 방문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이니까 수행 가면서
수행원이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핵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실 뭐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제 정서라고 하는 힘의 논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핵에 대한 사과를 하러 가고 핵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원폭의 최초 지역을 가면서 핵가방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이 지구촌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대통령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그 핵의 역사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 암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것만 이제 누르면 이제 이 전 세계 자체가 다 초화시킬 수 있는 약 1000개 정도의 핵탄들을 사용할 수 있는 2200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아이러니한 측면인 거죠. 핵가방을 들고 세계 최초의 원폭 투하지인 히로시마에 가서 헌화를 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야전 사령관의 핵발사 버튼이 있었어요. EDP라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보면 터키군 사령관이 이메전시 디펜스 플랜 그 비상 계획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즉각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미국을 움직이는 안보 체제라고 한다면 이번에 히로시마 방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 같아 보이는 정도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핵에 대한 어떤 평화적 이미지를 고취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는 분명히 전쟁 목적을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화가 뭐냐? 이 잘못된 신화가 원자폭탄이 2차 대전을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히로시마에 8월 초에 아마 떨어졌죠. 8월 6일이었어요. 6일이죠. 그날 그 원폭이 투하되고 어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련이 당시 러시아가 8월 9일 새벽에 8월 9일에 저기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거기다 즉각 어전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항복 선언이 검토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즉 외교적 고립이었다는 것이고 전 국민이 다 죽어도 항복 안 했을 겁니다. 일본은. 그게 하나의 어떤 그 군국주의의 어떤 근성이자 그건데 외교적 고립에서 이거는 기대했던 그 국가 전략이 다 깨지니까 여기서는 항복 검토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렇게 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수뇌부가 외교에 실패해서 전쟁에 졌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핵무기 때문에 졌다고 국민 안전 때문에 우리는 항복 선언한 거라는 걸로 자기의 도덕적 만족감을 가지려고 했고 그것이 미국의 이 힘을 앞세운 논리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래서 만들어진 신하고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전쟁의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열핵 전쟁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도쿄 공습으로 10만 명씩 거의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거의 전쟁 능력은 이뤘는데 그 이후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뭔가 이런 어떤 상황을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렸던 것이죠. 이게 평화를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고정관념과 신화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좀 깊이 있는 연구나 토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재합니다. 부재하고 금기시됐지 일본 내에서도 이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핵의 세계사라는 책을 쓰면서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 한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 그래서 한번 쭉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결사항전하던 일본이 원폭 2발을 맞고 항복을 선언했고 그래서 조선이 해방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억되는 히로시마의 기억은 거기에 떨어진 핵폭탄은 해방의 무기, 해방의 무기처럼 이제 간주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종대 당선인께서도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폭 투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그거 왜 다른 대안은 없었나?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 절대 무기를 손에 넣기 전에는 계속 스탈린을 조르지 않았습니까? 빨리 일본 전쟁 참전해 달라. 우리가 전리품 잘 챙겨주겠다. 그러다가
핵폭탄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이걸로 소련의 참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그 트루만이라든지 그 스팀슨이라든지 번지라든지 그 전쟁 주의부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은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 이 강박관념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폭 투하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럼 거꾸로 일본은 피폭당해서 항복을 선언한 거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거는 미국이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련, 미국, 일본, 이게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갖다 다 분석한 많은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소련의 참전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결론에 좀 도달하고 있는. 이걸 이제 수정주의라고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데 사실은 전 그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20세기 전쟁에서 가장 불행했던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인류의 전쟁의 역사에서 2차 대전 때 우리가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전에 아마 몇백 년의 전쟁 역사를 다 합쳐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이런 사망자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2차 대전 말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왔던 드레스덴 폭격에서 시작된 전략 폭격 사상의 발전이거든요. 이건 처음에 루즈벨트가 반대했던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처칠이 밀어붙였죠. 이렇게 해야 전쟁 의지를 꺾고 더 이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베를린, 드레스덴 등등의 폭격을 했는데 전쟁 의지가 꺾였냐, 독일이? 아니죠. 더 강해졌죠. 결국은 실패한 사상입니다. 그 전략 폭격의 극단에 바로 핵 전쟁의 교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전략 폭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쿄의 공습이 있었는데, 이때는 핵폭탄 투하한 거 못지않게 많이 죽었어요. 그럼요. 이미 이 핵폭탄 이전에 그런 정도 피해는 다 돼 있고, 소위탄 이걸로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한 발 더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전신 내각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원자폭탄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미 그거에 버금가는 혹은 몇 개, 도쿄를 포함한 몇 개 도시는 히로시마보다 더 처참한 그런 어떤 이제 폐허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다 해서 일본의 그 전신 내각이 항복을 선언한 특별한 어떤 심리적인 이유를 못 느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히로시마는 그때 미쓰비시 군수 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표적으로 한 겁니다. 그 미쓰비시 오늘날 잘 나가는 회사. 그렇죠.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힘을 앞세워 유지되는 전후 질서, 우리의 그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신화라는 거는 아주 견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신화를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왕 오바마가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정도의 대단한 행사가 있다면 이거는 인류의 성찰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이게 포착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사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좀 가져야 될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당장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7만 명의 조선인 피폭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징용당해서 피폭당하고,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제 치료도 못 받고, 그래서 전체 피폭자 수가 한 70만 명 정도인데, 그 조선인 피폭자, 한국인 피폭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한 10% 정도 되는데, 사망자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즉사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부상당한 분들의 사망률도 일본인 피폭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그 이유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죠. 일본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한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들은 이제 정당한 정의의 어떤 무기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일본도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 왜곡을 갖다 뭐 아베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본은 전범 국가이자 피폭 국가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데 일본 스스로 핵무기 없는 세계, 오바마가 얘기하기 전에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비축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그 우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 예 중에 하나가
1994년도에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이 들어갔는데 그때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반대 로비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 내용을 철회해라. 그래서 사실상 클린턴 행정부가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철회를 하고 그 이후에 미국 본토에서 북한을 상정한 모의 핵공격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이제 비밀 해제된 문서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북한이 또 굉장히 반발로 이어지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이제 히로시마를 간 오바마가 그 임기 첫 해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제로 연설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는 건데 근데 또 이분은 또 자기 임기 내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핵무기 현대 계획을 갖다 승인을 해주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 해구선을 갖다 꽉 붙잡고 이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매달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좀 갈 길을 갈수록 헤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어디로 가는 곳간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네, 도대체 이런 국제 정세 변화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곧 닥칠 문제인데 우리한테 그렇죠. 참 걱정이 앞서는 시점이죠. 네. 그럼 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다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가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제2의 히로시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성찰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헌화할 때 우리는 또 그런 질문들도 함께 던져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진짜 뭐 오늘 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이제 뭐 바쁜 와중에 같이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멋진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 전 의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영원한 의원이십니다. 네네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